여러분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조금씩 달라진 얼굴을 봅니다. 피부는 늙어가고 머리는 휘어지며 주름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거울을 보는 그 나는 30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 어제의 나와 똑같은 느낌입니다. 시간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여전히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조용한 순간에 마음이 잡다한 생각들로 바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평안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바다 표면의 거친 파도 아래로 흐르는 맑은 지하수 같은 것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본심 또는 각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결코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것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불안정함을 느낄까요? 왜 인생이 때로는 출구 없는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까요? 답은 바로 우리가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혼동합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에 집착하다가 그것들이 사라질 때 고통받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땅에 떨어져서 흙 속으로 스며들고 하늘로 증발하여 다시 비가 됩니다. 그 빗방울이 정말로 태어나고 죽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본질의 다른 형태일 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단지 형태의 전환일 뿐이지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통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반면 돌흙물은 무지무각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정말 명확할까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을 때 바다로부터 어떤 언어를 느끼시나요?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을 느낄 때 어떤 깊은 소리를 들으시나요?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 사이에 깊은 연결에 대한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 인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공기물흙, 그리고 수많은 다른 요소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꽃 한 송이도 흙물 햇빛 씨앗 없이는 피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끝없는 연결의 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 의존의 망 속에서도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의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기쁘다는 것을 아는 그것, 내가 슬프다는 것을 아는 그것,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잠들어 꿈도 꾸지 않을 때조차 그 알아차림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다시 빛을 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알아차림이 결코 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알은 지금 어른이 된 당신의 암과 똑같아요. 눈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귀가 안 들릴 수는 있지만 내면의 들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 고통받지도 않게 돼요. 대신 우리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달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 말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어떤 규칙성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강물을 보세요.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강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7년마다 완전히 바뀌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이것이 바로 고대 지혜가 말하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의 차이입니다. 상대적 진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멸망해요. 하지만 절대적 진리에서 보면 꽃, 사람, 나라라는 것은 단지 개념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실제로 분석해보면 사람이나 꽃이라고 고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실체는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인도의 한 왕과 현명한 수행자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 동물, 신령부터 산과 강금과 은옷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연이 합쳐져서 생겨나는데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가지 종류의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은 반드시 무상함을 겪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적 진리에 따르면 사람, 코끼리, 절, 꽃 같은 모든 개념들은 단지 임시로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해보면 사람이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찾을 수 없어요. 따라서 언어적 규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여 항상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고 불변하며 생멸을 초월한 것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상한 몸 안에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각성본심 또는 불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은 약해질 수 있지만 보는 것을 아는 그것은 변하지 않고 늙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몸이 죽을 때도 그 본 성질은 계속 존재하며 다른 몸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불생불멸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어요. 산과 강, 나무와 바위를 단순히 죽은 물질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의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어 설악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그 장엄함은 단순히 암석과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에 깎이고 다듬어진 자연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개별적인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의식이 있는 존재와 의식이 없는 존재의 구분을 넘어선 깊은 이하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바위에는 신경계가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물이 끓을 때 나는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지 고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생명체의 일부라는 관점도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의식이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식적인 존재인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대과학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태학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요. 뇌과학에서는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라 더 복잡한 시스템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음과 살아있지 않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유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컵도 구름과 비와 강과 수많은 인연이 합쳐진 결과예요. 내가 입는 옷 한 벌도 면화를 기르는 농부 옷을 만드는 노동자 운송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돼요. 둘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변화들도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각 시기마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셋째,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몸은 늙고 마음은 변하지만 알아차리는 그것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체험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호흡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무언가는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참된 본질이에요.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다룹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불안이나 우울에 빠졌을 때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옛 성현들이 말한 본심이나 각성이 현대 심리학의 관찰하는 자아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사고방식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전통 한옥을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딱딱한 직선보다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사용하고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인위적인 구분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를 건축에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의 농업 방식을 보면 자연의 리듬을 존중했어요. 24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땅도 쉬게 해주고 자연의 순환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인간과 자연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효율성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마음은 메마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도 진정한 소통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 안의 평안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경쟁하며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봄바람이 뺨을 스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볼 때, 그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보는 내면에 고유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지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단점이나 나와 다른 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똑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갈등이 많을 때일수록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의 집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 내가 사용한 물 한 방울이 모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하면 자연스럽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전적인 지혜서들 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이나 철학책들도 많은 통찰을 줄 수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글들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이해를 깊게 해 나가세요. 또한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산이나 바다 공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보세요. 자연의 리듬을 느끼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술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으면서 일상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보세요.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일어나면 평생에 걸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나면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유롭게 철학적 사색에 빠져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바쁘고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리더들이 명상이나 철학적 사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외부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클수록 내면의 평안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좁은 시각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돼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결국 이런 지혜는 우리를 더 효과적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기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삶의 모든 변화와 어려움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개인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발견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그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불멸의 참된 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제가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철학적 깨달음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성실히 가정을 돌보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자 갑자기 큰 공허감에 빠지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며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이분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보편적인 심리적 위기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위기 또는 공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정의해왔던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죠.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인 부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20살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뭔가 똑같은 게 있어요. 몸은 늙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하고 느끼는 그 느낌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참 평안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분이 발견한 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핵심 자아 또는 관찰하는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자아와는 다른 차원의 더 근본적인 의식의 중심이에요. 현대 심리학자 중에 리처드 슈워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개발한 내적 가족 시스템 치료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 비판적인 내적 목소리, 완벽을 추구하는 부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부분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 너머에는 셀프라고 불리는 중심이 있다고 해요. 이 셀프는 상처받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자비롭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는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30대 남성 직장인이었어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갈등으로 심한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문과도 같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일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멸의 생명력이에요. 상담을 통해 이분은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불안해하는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핵심입니다.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더 넓은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의 복잡한 길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개념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나라는 개념이 착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성격, 내 취향, 내 직업, 내 역할, 이런 것들은 모두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경험하는 의식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가 되고 내가 우울하다가 아니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현대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나 수용전념 치료 같은 최신 심리치료 기법들이 바로 이런 원리를 사용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국인들에게는 특히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건 없이 어떤 모습이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행동해야 사랑받는다.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는다. 예쁘게 생겨야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는 거예요. 때로는 맑은 날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날씨 현상들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것들은 하늘의 날씨와 같아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지켜보는 의식, 바로 그 하늘은 항상 맑고 평안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아플 때는 아프고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해요.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능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바디 스캔이라는 명상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분을 천천히 의식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발가락은 어떤 느낌일까? 따뜻한가? 차가운가? 긴장되어 있나? 이완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몸 전체를 살펴보면서 느끼고 있는 나와 느낌 자체를 구분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호흡 관찰을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숨을 쉬고 있는 나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나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명확해져요. 생각 관찰도 중요한 연습이에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은 화나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도 같은 전통 문화 활동도 좋은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에서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걷기 명상도 좋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기분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공간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예전이라면 즉각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네.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때로는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관점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예전이라면 왜 부모님은 날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고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단점이나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동료가 비협조적일 때도 이것도 일시적인 상황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는 말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런 관점이 소극적이거나 체념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설령 어떤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경험했을 뿐이지 내가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창의성도 향상됩니다. 기존의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많은 예술가들이나 혁신가들이 명상이나 철학적 사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자연 치유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들이 명상과 마음 챙김이 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요. 몸은 늙어가지만 내면의 본질적인 의식은 전혀 늙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몸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의식의 본질은 불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더 이상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변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깨달음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평안을 찾으면 그것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한 시대에는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모두가 나름의 이유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환경 문제, 경제 불평등, 정치적 갈등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들도 결국은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한다면 외적인 소유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깨달음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혁명이나 강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려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는 끝이 없어요.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하나 더 나눠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 스승이나 깨달은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심지어 높은 경지에 도달한 성인들도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고대의 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왕이 현명한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한 성인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폐하 두 종류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잘못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무지나 습관에서 나오는 사소한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 출신으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천문학이나 외국어는 모를 수 있어요. 또는 오랜 습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규칙을 어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분이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깨달은 분들은 이미 그런 마음의 독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깊어요. 우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영적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스승이 진짜 깨달은 분이라면 그분의 실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무지나 습관에서 나온 것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분이 고의로 남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이용한다면 그분은 아직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분이겠죠.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이상화하지도 너무 실망하지도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사람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화되어서 악한 의도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후퇴한 것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단순한 무지나 습관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다고 합시다. 이것은 고의가 아닌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고의로 생물을 해친다면 그것은 마음의 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더 깊은 성찰과 수행이 필요하죠.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고승들도 때로는 세속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대적 한계를 보였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자비롭고 지혜로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시대적 한계 때문에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편견이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교육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인지적 유연성 개념과도 일치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선량함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도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거나 습관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려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명확한 경계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경계를 세울 때도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나 동료가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이런 태도는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다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나 정말로 악의적인 행동을 당했을 때는 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구분이 중요해요. 진정으로 악의적인 행동과 단순한 실수나 무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악의적인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단순한 실수에는 이해와 교육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태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몰랐거나 습관 때문이었구나. 앞으로는 더 주의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정신 건강과 개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진정한 수행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고 지식이나 기술적인 완벽함은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더 조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복잡한 현상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과학적 지식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진정한 해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불완전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게 되고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주변을 밝혀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